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좀 오래된 뉴스이긴 한데 정부가 유니콘 기업을 대대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 하나하나씩. 그 용어도 조금 어렵고. 예. 제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려다가. 네. 네.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기도 하고. 예. 네. 제가 이제 그럼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소식은 3월 6일에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뉴스를 보고 여러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그때는 다른 중요한 뉴스들이 많아서 다루지 못했고요. 그래서 예. 오늘 이 소식을 복귀해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요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6일에 제2 벤처붐 확산 전략 보고회라는 곳에 참석해서 우리 정부는 창업 국가를 넘어서 벤처가 성장하고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제2 벤처붐을 일으키고자 한다라고 밝힌 대목입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대형 전용 펀드를 조성해서 앞으로 4년 동안 12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벤처 기업들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20개로 늘리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말씀 주신 유니콘 기업을 비롯해서 몇 가지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그 스케일업을 지원한다는 말 중에 스케일업이라는 말은 죽음의 계곡에서 버티기,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합니다. 벤처 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하면 돈을 벌고 사업을 구체화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게 한 번에 딱 돈 되는 사업으로 완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는데 벤처에게는 이때가 지옥인 겁니다. 이게 될 듯 말 듯 하거든요. 포기할 수도 없고 더 나가자니 돈이 없고 이런 시기가 죽음의 계곡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못 버티면 와르르 망하고요. 여기를 통과하면 성공하는 기업이 됩니다. 스케일업이라는 건 요 될 듯 말 듯한 시기, 죽음의 계곡의 시기를 버티는 것을 스케일업이라고 합니다. 더 스케일이 커지는 그 시기를 말하는 거죠. 대통령 언급은 12조 원의 펀드를 만들어서 벤처 기업들의 이 죽음의 계곡 시기에 포기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20개로 늘리겠다. 유니콘 기업은 잘 나가는 벤처 기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숫자로 나와 있는데요. 기업의 가치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을 넘는 벤처 기업을 뜻합니다. 근데 벤처의 기업 가치가 1조 원 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굉장히 크게 성공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벤처 기업들은 매우 희귀하다는 의미로 전설 속의 동물인 유니콘, 뿔이 하나 있는 말같이 생긴 동물이죠. 그 전설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콘이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미국에서는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별로 희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 나온 말이 요즘은 기업 가치가 유니콘의 10배, 1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0조 원 이상인 벤처 기업들을 따로 분류를 해서 데카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데카콘은 뿔이 10개나 있는 동물인데 이건 진짜 드문 전설 속의 동물이죠. 유니콘보다 훨씬 희귀한 잘 성장한 벤처를 상징합니다. 간단히 머리에 떠올려 보자면 차량 공유 기업 우버, 숙소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 이런 기업들이 지금 유니콘을 넘어서 데카콘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데카콘도 너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10배를 곱해서 기업 가치가 10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벤처를 헥토콘 기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헥토콘이 뿔이 100개 뭐 이런 건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00조가 채 안 되는데 벤처기업 가치가 100조가 넘는다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벤처기업이 되는 겁니다. 미국 시장조사 기관 중에 CB인사이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매년 세계 유니콘 기업 목록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올해 기준으로 총 313개 기업이 이 유니콘 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절반이 미국 기업이고요. 30% 정도가 중국 기업입니다. 한국은 6개가 명단에 올라 있는데 로켓 배송업체 쿠팡, L&B 코스메틱, 여기는 화장품 기획하는 곳이고요.
우아한 형제들, 여기는 배달의 민족 하는 곳입니다. 비바리퍼블리카, 여기는 간편결제 시스템인 토스를 개발한 곳이고요. 옐로모바일, 여기는 핀테크, 헬스케어, 블록체인, 모바일 쇼핑도 하는 것 같은데요. 아주 여러 가지를 하는 기업입니다. 크래프톤, 여기는 게임 개발업체죠. 이렇게 6개가 지금 공식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기업 이름을 볼 때 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아직 벤처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되면 와,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었고 이제는 큰 성공이 보장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이렇게 확 떴다가 갑자기 확 저무는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니콘 기업 명단을 보면 1년 만에 변화가 매우 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언급한 옐로모바일 같은 국내 기업은 요즘 업계에서 안 좋다는 이야기가 무지하게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유니콘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많더라고요. 반면에 쿠팡은 6개 국내 유니콘 기업 중에 선두주자로 확고하게 평가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 가치 10조를 넘는 데카콤 기업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한배 기자님, 어떻게 해야 벤처 기업도 이 정도면은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런 기준이 경영학에서 따로 정립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10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유, 근데 기업이 10년 버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죠. 또 10년 갔다면은 그때는 이미 벤처가 아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벤처가 아닌 시기가 되면 이미 안정적인 일이라는 형용사가 붙으면 벤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안정적인 벤처라는 게 좀 형용무슨 같은 부분도 있기는 하네요. 네. 아무튼 지금 정부는 6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유니콘 기업을 2022년까지 2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죠.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겁니다. 방향은 당연히 맞습니다. 저는 거대 재벌이 경제를 완전히 장악한 시스템보다 이런 강소기업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사라지고 이런 시스템이 훨씬 더 강력한 경제라고 보는 쪽입니다. 혁신도 이런 곳에서 훨씬 활발하게 벌어지죠. 재벌 3세들이 무슨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위험 측면에서 봐도요. 강소 벤처가 많이 등장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원래 위험이라는 건 몰빵을 할 때도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험을 관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겁니다.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담겨 있어야 한 방에 경제가 훅 가는 걸 막을 수 있죠. 우리나라처럼 재벌에 집중돼 있으면 삼성이 망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고민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한배 기자님, 삼성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분이 망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두 쪽, 삼성금융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중에 제조업 분야가 망하면 심각하긴 하죠.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면 지금 삼성은 망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커지기는 했습니다. 좀 여러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벤처붐은 국민의 정부 시절이었던 1999년, 2000년에 있었는데 사실 당시 주식시장에서 코스닥 거품으로 혼란이 상당히 많았지만 저는 기업 시스템으로 보면 이런 벤처붐이 계속 여러 번 도전이 돼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많은 벤처들이 실패를 겪고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그 실패를 감수하고 도전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야 나라 경제가 생동감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정책 방향은 당연히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벤처를 시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정돈된 결과에 집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정부의 노력은 아까 말씀드린 죽음의 계곡을 버티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직사회에서 특히 이런 분위기가 많은데 공직사회가 보기에 죽음의 계곡은 무지하게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야 될 듯 말 듯한 상태인 거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개판 5분 전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직사회는 이 될 듯 말 듯한 혼란을 이해를 못합니다. 공직사회라는 게 1분기에 얼마, 2분기 얼마 이런 식으로 숫자가 딱딱 떨어져야 보고가 완료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벤처를 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사회가 일을 해보면 재벌들하고 일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매우 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요청해도 협력을 요청해도 재벌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앞뒤가 착착착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뒤가 착착 맞는 게 공직사회가 보기에 훨씬 좋고 보고를 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는 절대로 벤처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벤처는 혼란 속에서 피어나는 꽃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혼란스러운 건 벤처 세계에서 너무 당연한 거고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혼동은 벤처의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이기도 합니다. 이걸 할 때 혼란이라는 것, 정비되지 않는 날 것, 이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공직사회가 갖췄으면 한다는 소망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팀 하포트라는 경제학자가 요즘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건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팀 하포트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지만 이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주 드는 예가 재즈 피아니스트 키스 자렛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연주자가 유명한 연주자인데 키스를 아주 잘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 개그는 제가 어떻게 리시브를 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넘어가세요, 그냥.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피아니스트가 1975년 1월 24일에요. 독일 쾰른 오페라 하우스에서 쾰른 콘서트라는 것에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자렛이 오페라 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컨디션이 개판이었다고 해요. 마침 허리 통증도 굉장히 심했고 너무 오래 자동차를 타서 피로도가 거의 실신 직전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공연을 기획한 기획자가 베라 브란데스라는 사람인데 17살 소녀였습니다. 독일 최연소 공연 기획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이 마침내 오페라 하우스에 공연을 따낸 겁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 공연 기획자가 예술의 전당 메인 공연을 따낸 거니까요. 어이구. 그리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키스 자렛을 초청했으니까요. 사람들 관심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1400석 객석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컨디션 최악의 자렛이 리허설을 하려고 무대에 올라섰는데 피아노 건반을 몇 개 눌러봤더니 피아노 상태가 완전히 꽝이었다는 겁니다. 예. 특히 높은 음 쪽 소리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 크기 자체도 너무 작아서 그 넓은 오페라 하우스를 채울 수 있는 음량을 못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자렛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네. 그래서 야, 이 피아노 바꿔라. 이걸로는 연주 못한다. 이러고 그냥 나가버렸대요. 근데 공연 시간은 다가오죠. 새 피아노를 언제 구합니까? 연주자는 나가버렸죠. 이 17살 기획자는 진짜 황당한 겁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차 안에 앉아있는데 이 소녀가 자렛을 쫓아나갑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때 또 비가 퍼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 기획자가 차 밖에서 그 비를 쫄딱 맞으면서 제발 공연을 해주세요 라고 애원을 합니다. 근데 자렛이 그 장면을 한참 보다가 아휴 그래 하자. 그런데 내가 이거 하는 건 관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불쌍해서 하는 거다. 라는 말을 남기고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이 피아노 대가가 보기에 피아노는 일단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고음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자렛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연주 도중에 고음부 건반을 누르는 걸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보대로 치는 걸 포기를 한 거죠. 그리고 아예 소리가 제대로 나는 피아노 중간 부분만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즉흥 연주를 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작곡을 해서 연주를 한 거죠. 그리고 건반을 무지하게 강하게 두드립니다. 그래야 이 작은 피아노로 오페라 하우스 전체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나니까요. 경제학자 팀 하포드가 이때 연주 장면을 묘사한 장면을 보면 자렛은 고음부 연주가 불가능했기에 낮은 음으로 우르렁거리는 반복 악절을 계속 연주한다. 뒷줄의 청중들이 피아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자렛은 필사적으로 일어나 몸을 구부려 건반을 강하게 내리쳤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키스 자렛의 이 쾰른 콘서트 실황 녹음 음반이 세계 음반 역사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린 피아노 앨범입니다. 그래요. 예, 재즈 독주 음반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팔린 음반입니다.
그 음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사실 저도 몇 대목 들어봤는데 저는 피아노도 재즈도 잘 몰라서 실감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재즈 피아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 음반은 진짜 불멸의 명반이랍니다. 하포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냐면 잘 정돈된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위대한 창의성이라는 건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팀 하포드는 이걸 메시라는 경제학 용어로 만들어냅니다. 메시는 축구 선수가 아니고요. 엉망진창인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포드는 질서는 진리가 될 수 없다. 완벽한 계획을 약간 엉성하게 바꾸는 게 오히려 혁신을 만들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기존의 것을 넘어서는 벤처의 창의성이란 혼란스러운 상태, 메시에서 나온다는 거죠. 제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공직사회의 주제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압축 성장을 하면서 대기업식의 질서 문화에 너무 찌들어 있어요. 이 좋게 말하면 질서 문화인데 나쁘게 말하면 꼰대 문화입니다. 내가 니네 기업에 30억 지원해줬어. 그런데 왜 3개월 내에 깔끔한 보고서를 못 만들어 오지? 이런 공직 관점으로는 유니콘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매우 싫어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유니폼 똑같이 입는 문화예요. 유니폼. 예. 한 조직원들이 똑같은 옷 입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유니폼이라는 건 유니파이, 즉 똑같이 한다는 뜻을 기본으로 하는 건데 그런 유니폼 문화는 똑같이 하는 문화, 즉 통제를 잘해야 하는 곳에서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군대, 의사, 경찰 이런 곳에서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은 창의적으로 뭘 하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예. 경험이 많은 리더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거나 아니면 매뉴얼대로 해야지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곳입니다. 이런 데서는 유니폼을 입어도 돼요. 일치단결한 조직 문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창의성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런 회귀를 하는 독입니다. 예, 팀 하포드 말처럼 질서는 진리가 아닌 겁니다. 박근혜 때 보십시오. 저는 박근혜가 창조 경제 한다고 했을 때 진짜 육성으로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박정희식의 군대 마인드로는 절대 안 나오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박정희야말로 유니폼 문화의 창시자잖아요. 아니 세상에 시민들 스커트 길이하고 머리 길이를 단속하는 꼰대 군대 문화로 무슨 창조성을 만드냐고요. 그래서 박근혜가 창조 경제 한다고들 쓰셔놨더니 나라가 유일하게 변한 게 전국 공무원 연구부처 이름에 다 창조자를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창조 문화가 아니라 꼰대 군대 문화인 거죠. 저는 지금 정부가 유니콘 기업을 양성하자는 취지에 매우 동감합니다. 근데 다만 이 일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건 특히 관련 부처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확 하고 열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 눈에 개판으로 보이는 무질서가 사실은 놀라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넘게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무질서를 공무원 사고방식으로 질서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예. 도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뜨겁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문화가 한 번에 쉽게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바꾸도록 시도를 해야 됩니다. 예. 부디 이번 정책이 공직자 시각에서 보고서 잘 쓴 곳 밀어주기 뭐 이런 구태의연한 방식이 아니라요. 저는 젊은 경제인들이 벤처로 들어가서 나라를 좀 더 들썩들썩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책이 되고 정부가 그것을 양성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정부의 유니콘 기업 양성 방안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네. 2016년 5월에 네. 박근혜 정부가 네. 대한민국 정부 로고를 통일했습니다. 네. 태극 문양으로. 예. 그리고 창조 경제를 한다고요? 글쎄 말입니다. 나 진짜. 그래서 지금까지 예. 그 로고를 그대로 쓰고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태극 네. 마크, 태극 문양. 예. 그러니까 뭐 통일하자는 이런 꼰대식 문화하고 창조성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박정희 딸인데 예. 그 꼰대 문화에서 어떻게 벗어났겠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통치했던 4년 동안 기간 공직사회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기업들까지 꼰대 문화의 절정체였잖아요. 예, 이제 이걸 바꾸는 시도를 하는 건데 정말 좀 잘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참 웃음만 나는 박근혜 정부고. 그 시절은 진짜 그랬죠. 그리고 보수를 지향하면서 개혁 네. 못합니다.
예. 그렇죠. 장의적인 경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혼란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요. 개혁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네, 없어.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런 점을 좀 분명히 알고 개혁지향적인 그 공직사회가 되도록 네. 공직사회가 좀 각별히 마인드를 네. 재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 기자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